자, 네 번째 단락에 재무제표인데,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재무상태표 먼저 보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해만 하면 돼. 재무상태표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하는 얘기고, 반드시 어느 시점의 재무 상태표인지 그 시점을, 작성 시점을 나타내 줘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게 표시할 때 이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 이거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랬고, 왜 부채, 그리고 나머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 이런 형태, 자산, 부채, 자본, 차변에 왼쪽에 자산을 쓰고 오른쪽에 부채, 자본을 쓰고, 그지? 이제 표시할 때 봐, 자산부터 보는데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이건 뭐냐?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면은 유동자산이야.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기 힘들면 비유동자산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 유동자산이고, 1년 현금화 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 비유동자산이야.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재무상태표는 그냥 쭉 나열을 했지만은, 정부 이용자들이 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산을 크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그 항목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기타 금융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이렇게 섹터별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봐. 이게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회계상 현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화나 지표를 얘기하는 거고, 통화 대형증권은 그냥 자기압수표 같은 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야. 여러분들이 쓰는 통장이 바로 보통 예금이고, 당좌예금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해서 인출을 할 수 있는 예금이다. 당좌 개설을 하려면은, 당좌예금을 틀려면 은행에 가서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은행하고의 협약을 해서 당좌예금을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좌예금은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어음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일반 예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당좌예금은 반드시 수표나 어음을 통해서 지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계상으로는 말이야, 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도 그냥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려. 그걸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이다 하는 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것까지 그냥 현금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들을 말해. 그래서 이제 현금이 10원, 요구불예금 20원, 현금성 자산 30원,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60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세하게 제공을 하는 거라, 재무상태표에는 그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표시하고, 요 세부 내역은 따로 제공하는 거야. 자,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있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기타 금융상품인데, 매출채권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 발생된 채권이고, 미수금은 상품 제품 외에,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같은 이런 상품 제품 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발생한 채권이다. 대여금은 뭐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적에, 현금을 빌려줬을 적에. 그 다음에 기타 금융상품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야. 그럼 내가 은행에 넣어놨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지.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 정형화된 금융상품들. 기타 금융사단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세 가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그 다음 기타 금융자산에는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인데, 우리가 여유 현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겠지. 기업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기업도 주식이나 여윳돈이 있어서 채권에 투자했을 때, 그때 그거를 기타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소모품 등을 말해. 여기서 제공품은 지금 제조 과정에 있는 제품을 말하는 건데, 이 상태로는 외부의 판매가 힘들어. 근데 반제품은 제조 과정이 있지만은 이 상태에서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뭐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기타 자산은 앞에서 설명한 이런 자산에 속하지 않은 자산들 얘기야. 뭐 중요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이지. 그 다음 이제 보면 비유동 자산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기타 금융자산 있잖아. 여기 이제 투자부동산. 이거 투자부동산은 뭐냐?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야. 자, 내가 시골에 공장이 있어. 근데 이게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거대. 또는 남한테 빌려줄 목적으로 투자한 거래.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거야. 그럼 유형자산이 뭐냐? 이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야. 응?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 차량, 운반구, 비품. 여기 구축물 같은 경우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토목설비가 이해하면 돼. 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뭐 배수로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토목설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얘기인데,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의 차이점은 뭐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냐, 아니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냐, 그 차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야?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거냐? 내가 특허권 취득을 했어. 특허권 취득을 했어. 그런 건 뭐야? 이 특허 기간 동안은 내가 이 권리를, 이 특허 자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을 산업재산권이다. 특허권, 또 뭐 의장권, 실령실양권,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이야. 의장권은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 실령실양권은 내부 디자인을, 이거는 외부 디자인, 내부 디자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예. 그러면 이제 봐. 물건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물건 이름이 있을 거고, 물건의 그 제품에 대한 기술 자체, 그 다음에 외부 디자인, 내부 디자인에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내가 이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을 거야. 그걸 묶어서 산업재산권이다 하는 얘기야. 권리를 이야기해. 그래서 이게 형체가 없으니까 표현을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는 회사가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대박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 신제품 개발하는데 성공 가능성이 애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비용이야.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을 때, 그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 프랜차이즈인데, 여러분들 요새 음식점들 프랜차이즈 아주 많잖아. 그럼 자, 내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내가 놀부 부대찌개가 있어. 그러면 나도 내가 부대찌개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놀부 프랜차이즈에 돈을 일정 금액, 자, 1,000만 원을 내고, 내가 3년 동안 이 놀부 부대찌개라는 거를 상호를 이용해서 그 제품을 팔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요거 프랜차이즈 자체 내가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1,000만 원을 줬으면은 그 1,000만 원만큼 이거 3년 동안 놀부 부대찌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무형자산이다 하는 얘기야.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영업권인데 봐. 다른 계열 매수 합병하는 경우의 차익인데 내가 어느 회사를 100원짜리를 합병을 했는데 150원 줬어. 50원만큼 많이 줬지? 이거를 말이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권리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 예. 권리금. 근데 보증금이 100인데, 예. 보증금 외에 추가로 내가 더 준 것들. 뭐 이런 것들이야. 내가 사업을 하려고 어디 가게를 얻으려고 그래. 근데 이거 100원짜리 전세보증금 100원이고, 내가 100원만 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50원 더 줬어.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는 영업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처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을 구분하고, 이렇게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항목별로 묶어서 이렇게 쭉 표시를 해주면,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자산을 한눈에 잘 파악할 수가 있겠지. 자, 지금까지 자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회계상 자산이라고 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려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든지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래 자산으로 분류되려면 반드시 이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는데 봐. 현금은 그 자체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고 대여금이 수취채권은 말이야. 이게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되면서 미래 현금 유입이 증가하는 거지. 그렇잖아? 주식이나 채권도 마찬가지고 상품 제품도 마찬가지야. 판매 과정을 거쳐서 미래 현금 유입이 증가돼.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 영업활동에 사용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거야. 상품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남한테 빌렸어야 돼. 그러면 임차료를 줄여주는 거지. 그렇잖아? 이렇게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미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든지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만 하면 굳이 실제가 없어도 돼. 아까 봤었던 무형자산에 제품 개발하는 개발비, 특허권 이런 것들 얘기를 했잖아. 굳이 형체가 없다 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만 하면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야. 거꾸로 제품 개발을 했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어. 다시 얘기하면 성공 가능성이 없어. 그럼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특정 실체가 통제하고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야. 그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분명히 있지. 그잖아? 고속도로가 있을 때 없을 때 비교해보면 운반하는 게 엄청나게 빨라지니까. 하지만 이거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특정 실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또 봐. 단골 고객이나 숙련된 종업원. 분명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 하지만 기업이 통제를 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에 보면서 자산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회계상 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실체가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이제 부채인데, 이거는 기업이 다른 사람한테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야.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했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융부채라고 돼 있잖아. 이건 뭐냐? 매입 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매입 채무는 뭐야? 이게 상품이나 제품,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에 발생된 거야. 이거는 차입금은 다른 사람한테 현금을 꿨을 때. 그 다음에 상품이나 원재료 외에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발생한 거야. 우리 앞에서 살펴본 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하고 이 금융부채는 상호 연관이 돼 있어. 자, 개정 과목을 보면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 매출채권이 되지. 차입금의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대여금이 되는 거고, 미지급금은 미수금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 용어 자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 충당부채는 말이야. 이건 다른 말로 추정부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어. 자, 봐. 내가 제품 보증을 해주기로 했는데, 완벽한 제품은 없잖아?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아비타세입 청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지. 그걸 추정해서 계상을 해야 돼. 그래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경험에 기인해 보니까 매출액의 한 3% 정도가 제품 보증비로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3원만큼 제품 보증 충당부채 계산하는 거야. 실제로 이게 4원이 될지 2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또 내가 손해배상 소송에 계류돼 있는데 아직 판결이 아직 안 났어. 그것도 확정 판결이 나야 알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는 변호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을 추정해서 계상을 하는 거지. 그때 나온 게 손해배상 손실 충당부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퇴직급여 부채인데 기업이 종업원들이 퇴직을 하면 그때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 그거 퇴직급여 부채. 퇴직급여 부채. 예. 나머지가 이제 기타 부채인데 이것들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이고. 자, 자본인데 자본은 뭐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야. 내 순재산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지. 순재산 또는 주식에 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주주들의 몫이다, 주주들의 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순재산,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 지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어. 순재산.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인이니까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지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이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야. 자, 이거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는데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요소. 일단 납입자본은 주주들이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주주들이 납입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후에 주식회사가 기업이 벌어들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최초 투자에 그 다음 벌어들인 거, 투자한 거, 벌어들인 거 이렇게. 자, 근데 납입자본도 세부 내역을 따지면은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이죠. 자, 봐. 회사가 1000주를 발행했는데 이게 1주당 액면금액이 있어. 그러니까 최소 얼마만 받으면 돼? 100원 받으면 돼. 그럼 1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주주들이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앞으로 주가가 뛸 것 같아. 50원 더 줬어. 그래서 얼마의 자금을 조달한 거야? 15만 원 자금을 조달한 거야. 그렇게 액면금액 이상으로 추가로 투자한 부분, 이거를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 자, 1000주를 발행했잖아. 1000주를 발행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20주를 다시 매입을 했네. 다시 매입을 했어. 자기 주식이야. 그럼 실제로 발행된 주식은 몇 주? 그래 980주야 여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자 주식을 발행했다가 10에서 15만 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4,000원 주고 20주를 사들였어. 그러면 실제로 발행된 거는 몇 주야? 900? 그래 980주야. 그렇지? 그리고 들어온 금액은 유입된 금액은 14만 6천 원이야. 4,000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이 처음에 최초에 투자한 게 15만 원. 내가 다시 이 주식 20주를 사들였으니까 4,000원. 14만 6천 원이 주주들이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내 주려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지? 생각을 해봐. 1000주 발행했다가 20주 사들이면 980주만 발행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금액으로는 14만 6천 원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것만큼을 차감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납입자본은 뭐다? 주주들이 투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업이 벌어들인 건데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하는데 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 봐봐 저축하는 게 있어. 이걸 일반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저축해 놓은 건데 법에서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게 있고 기업 의무대로 저축하는 게 있고. 저축한 거야. 벌어들인 거를 자 100을 벌었는데 다 쓰면 나중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벌어들인 걸 다 배당하지 말고 일부를 저축해라. 근데 법에서 강제적으로 저축하라는 게 있고 기업 의무대로 저축하라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법에서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게 이익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금. 이게 현금 배당의 10%만큼 저축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어. 그 용어만 여러분들 잠깐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앞에 포괄손익계산서 얘기할 적에 당기순이익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근데 나중에 포괄손익계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이익, 총포괄이익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해달래.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번 거야. 회사가 번 건데 배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하고 벌었긴 벌었는데 배당하기 곤란한 것들을 기타포괄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 자 5천만 원 벌었다고 가정해봐. 뭐 3천을 벌어도 좋고 있는데 자 5천만 원 벌었다고 가정해볼까? 월급 5천만 원 받았어. 연봉 5천만 원 받았어. 근데 내가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 3천만 원 뛰었어. 그럼 봐. 내가 지금 벌어들인 이 근로소득은 배당할 수 있겠지만 쓸 수 있겠지만 이 3천만 원만큼 내가 가지고 있던 집값이 뛰어가지고 3천만 원만큼 벌었을 때 이거는 소비하기가 곤란하지. 그렇잖아?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이 지금 벌어들인 총 순재산 증가액 이건데 배당 가능한 거 배당하기 곤란한 거 이거 구분하도록 돼 있어. 좀 이따가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을 보면 그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경우에 봐. 당기순이익 하면 이익잉여금을 집계가 돼.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나중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단기 벌어들인 게 딱 나온단 말이야. 당기순이익은 배당 가능한 거는 한 거니까 이익잉여금을 대체하고 나머지 기타 포괄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이거는
다른 기타 자본 요소로 대체해 주는 거야.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돼? 아, 배당 가능한 이익은 뭐다? 150원이다. 이렇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50원만큼 분명히 자본이 증가했지만, 재산이 늘었지만 이거는 배당하기 곤란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자, 배당금 20원 지급을 했어. 그럼 이게 얼마가 되니? 20원 지급하니까 130원이 되지? 그 다음에 저축 10원만큼 했어. 자, 10원만큼 저축하니까 그래서 봐. 지금 120원 남았어. 지금 150원 벌었지만 20원 배당하고 10원 저축하고.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 봐. 지금 총 200을 벌었는데 120, 50, 10원이야. 그는 합쳐야 얼마? 180이지. 자, 200 벌었는데 20원은 배당금 주고. 그렇잖아? 10원은 저축하고. 50원은 원래 배당해서는 안 될 이익이야. 그지? 200원 중에 500원은 50원은 배당해서는 안 될 이익이고, 자, 150원 중에 20원만큼 배당금 지급하고 10원은 저축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 얼마다? 120이다. 하는 얘기야. 이 120은 나중에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지. 자, 자본 부분 말이야. 이렇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얘기하는 건데 표시할 때에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자고.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경영성과인지 반드시 이 보고기간을, 회계기간 이거를 나타내줘야 된다 하는 거. 자,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지만 지금 칠판에 내가 여기 제시한 이 포괄손익계산서가 가장 일반화된 포괄손익계산서야. 매출액,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나와? 매출총이익이 나오지? 매출총이익.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 이게 뭐냐? 물류비, 일반관리비,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해. 이렇게 해서 나온 이익이 영업이익이야. 이거는 순수한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이익이다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비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 손익, 세금을 냈고, 그 다음 당기 순손익. 그 다음에 당기 순손익 밑에 뭐가 있어?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 총포괄손익이 있지? 자, 요거 우리 재무상태표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고 기타 포괄손익은 배당하기 곤란한 이익이다 하는 얘기야. 어찌됐건 총포괄손익은 당기에 벌어들인 총 순재산의 증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 정보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주당 손익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어. 자, 여기서 말이야. 여기 지금 당기 순손익 있지? 당기 순손익 우리가 어디로 가? 잘 봐. 이익잉여금으로 가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역으로 가는 거야.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잖아? 앞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얘기했었잖아. 내가 납입자본, 이익잉여, 기타 자본 요소에 여기서 당기 순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기타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역으로 간다 하는 거. 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관련해가지고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 유형자산의 원가. 유형자산이 뭐라 그랬지? 이거는 건물,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런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이야. 유형자산의 원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한다 하는 얘기인데, 야, 예를 보자고. 내가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제빵기 한 대를 600만 원에 샀어. 이 수명이 3년이래. 매년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7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뭐 밀가루나 전기세나 뭐 이런 것들. 자, 3년 전체로 우리가 수익을 본다 그러면 300만 원에 3년 하니까 900이야. 밀가루 70만 원에 3년이니까 210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900만 원에서 210만 원 뺀 게 이게 이익이냐? 그건 아니지. 왜? 내가 이 제과점을 하기 위해서 제빵기를 600만 원에 투자한 게 있어. 이건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600만 원의 제빵기도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 3년 동안의 비용이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내가 3년 전체로 번 이익은 얼마냐? 9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이거를 1년 단위로 한번 쪼개보자고.
1년 단위로 쪼개보면 300만 원이고, 밀가루 70만 원. 그치? 자, 그러면 제빵기 자체, 이거를 우리가 매년 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이 유형자산의 원가, 제빵기의 원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3년 동안 비용으로 쪼개야만이 600만 원 나누기 3년 이렇게 해야만이 연도별 손익이 제대로 계산이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3년 전체로 하면 90만 원이고 1년 단위로 한다면은 30만 원이야. 그래서 다시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것들을 말해 유형자산의 원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만 기간별 손익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 하는 얘기야. 자,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어서 자본변동표를 한번 보자고. 자본변동표는 뭐냐면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으로 변동되는 이 내역을 쭉 제시해 주는 거야. 기초에 내 순재산, 내 자본이 얼마인데 기말의 순재산, 내 자본이 얼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변동 내역을 나타내 주는 건데, 우리 지금 자본 자체 구성 항목이 크게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로 돼 있지. 여기서 기초 시점 잔액에다가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을 했어. 자, 과거의 오류를 보면서 과거 연도 이익이 조정이 돼야 돼. 또는 회계 처리 방법을 바꿔서 이게 이 회계 처리 방법을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처음부터 적용했더라면 과거 연도 이익이 이만큼 조정이 될 거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과거에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꾸거나 오류를 범했을 때 그 이익들을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이나 또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들을 반영한 수정 후 기초 잔액에 증자를 했어. 증자를 하게 되면 납입자본이 증가하겠지, 그지? 배당금 지급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보고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우리 기타포괄손익은 여기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집계가 된다 그랬잖아. 이런 내역들을 쭉 제시를 해주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기초 자본이 얼마였는데 기말 자본이 얼마다, 이거를 나타내주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이제 현금오름표를 보는데, 현금오름표는 이런 얘기야. 기초에 현금이 100이 있었는데 기말 현금이 300이 있다 이거야. 단계 200만큼의 현금이 증가됐는데 이 변동된 내역을 쭉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요 200의 변동 내역을 제시할 적에 하는 방법이 증가 내역을 쭉 쓰고 감소 내역을 쭉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는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표시를 하냐면 영업활동에서 어떻게 변동이 됐고, 투자활동에서 어떻게 변동이 됐고, 재무활동에서 어떻게 변동이 됐고, 이렇게 기업의 경영활동을 셋으로 구분을 해서 이 변동 내역을 표시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증가 내역하고 감소 내역을 쭉 나열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자, 영업활동에서 현금 흐름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 그지? 매출 매입이라고 생각하면 돼. 매출원가. 기타 영업활동에 수취한 현금, 지급한 현금, 이렇게. 투자활동은 유형자산, 설비 투자를 얼마 했느냐, 또는 매각했느냐, 여유 현금이 있어서 금융자산을 얼마만큼 투자했고 처분했느냐, 뭐 이런 얘기야. 재무활동은 뭐야?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차입금 얼마 차입을 하고 상환을 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자금을 조달했고, 뭐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200만큼 증가했다 하는 얘기고, 기초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100이라고 그러면 기말 현금비 현금성 자산은 300이 되겠지,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다시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의 변동 사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인데, 기업의 경영 활동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변동 내역을 나타내 주더라 하는 얘기. 기타의 재무 정보에는 이런 기본 재무제표 말고 주석하고 부속 명세서가 있어. 주석이라는 거는 재무제표의 어떤 특정 항목에 이렇게 각주를 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나타내 주는 거고, 부속 명세서는 특정 항목에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잔액 요거 내역들을 쭉 제시를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본 재무제표에 4가지, 그리고 주석, 부속 명세서가 있다는 얘기.